검찰이 오는 14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더불어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이 반대해온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끝내 공포했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론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검찰 출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증인들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첫 사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기자, 이완구 전 총리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완구 전 총리가 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두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부여 청양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수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측근들을 동원해 증인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도 모두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검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이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완구 전 총리 측이 성완종 리스트 사태가 터진 직후부터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말맞추기 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완구 총리 측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은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를 찾았던 2013년 4월 4일 당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과 상황을 거의 복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총리 측 김모 비서관이 지난달 초부터 사의를 표명한 21일까지 당시 캠프 관계자들 10여 명을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시로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패 척결을 외치던 이 전 총리가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민주연합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서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 총리가 사임을 한 이후 총리 공백 상태가 이번에도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16일째 접어들었는데요. 후임 총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후임 총리 인선의 실무적 준비 단계가 끝났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현재 총리 후보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평에만 올랐을 뿐 검증 작업을 견딜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입니다. 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그렇게 신선한 인물들은 아니군요. 예,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어제 오후 늦게 제거했다고요? 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명명됐는데요. 이번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제와
조직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누차 강조했듯 조사 대상인 정부가 조사를 진행할 특조위 업무를 담당해 사실상 셀프 조사라는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광화문에서 거리 농성을 하며 정부 시행령을 반대했었는데요.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을 강행한 겁니다. 예, 유가족도 물론이고요. 특조위 측은 절대적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이 통과되자 특조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했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허수아비 특조위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되었다고 하여서 상위법은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여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특조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사 특조위 개정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다 할지라도 시행령 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검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예, 한편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세월호 실종자 허다윤 양의 부모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이죠.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한 후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요양했는데요. 하지만 올 9월에 인양을 시작한다는 말만 나왔지 인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윤 양의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인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네 또. 빨리 뭐 인양이라는 거 뭐 정석을 발표해 줬으면 아시다시피 또 그 기간이 되는 게 또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발표할 때는 뭐 9월달 안에는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9월달에 또 10월달도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액수도 커지고 그러는데 일단 그냥 발표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해양수산부 측은 어떤 입장인 거죠?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업무를 전담할 인양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나 차주 중에 인양업체 국제 입찰을 공고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추진단 구성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조직의 성격과 인적 구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재난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며 비판을 받아왔던 행정자치부가 다시 한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처 간 협의가 겉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위원비어를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획대로 분명히 네. 그 인양업체 선정해서 설계하고 네. 그리고 인양 완료까지 동절기에는 작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기간 다 고려했을 때 네. 차질 없이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인양을 하겠다. 그리고 인양업체가 선정되면은 네. 인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독려하고 뭐 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예정대로 네, 현재 세월호 인양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내부 직원 10여 명 정도를 동원해서 지난 8일부터 임시 조직인 세월호 선체 인양 TF를 태스크포스 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예, 정말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야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수라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아수라장.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입니다. 비노계를 중심으로 연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특히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전 당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호남 출신 박지원,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전 대표 등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는데요. 한편 오늘 열린 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광주 출신 김동철 의원은 주승용 의원에게 공갈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 의식을 뼛속까지 다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의 출당 조치를 대표께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뜻이 있는 의원들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의 말을 짚어보면 사실상 탈당까지 불사해 호남 중심의 지역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인 민주연합의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문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모임 참가자 중에 한 명인 박병석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박 의원은 최근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뜻을 모은 겁니다. 일단 이날 회동에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 가운데 박병석 의원 외에 문희상, 이미경, 김영환, 정세균, 신기남, 원혜영 의원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논란의 인물 중 한 명이죠.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했는데 오늘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역구인 여수에서 올라온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묻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최고위원 사퇴에 대해서도 최고위원직에 복직 안 한다는 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의 발언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친노와 비노의 다툼이 내년 총선을 둘러싼 이권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비노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 여론을 모두 잃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적연금 특성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배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세금 부담 65년간 1,702조 원이 더 든다. 세대 간 도적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들입니다. 현행의 2배 수준 1,702조 원 등 구체적 자료와 배경 설명보다는 자극적인 숫자만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가 오히려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두절미하고 1,700조가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니 이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20년간의 적자를 다 세금으로 메울 경우 1,300조 원이 들어가는데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0조가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즉, 정부의 주장은 10% 인상으로 인해 1,700조 원이 들어간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또 보험료 2배 인상이니 세대 간 소득질이니 1,700조 세금 폭탄이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희한한 논리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와 복지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현실적 타협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점에서 더 힘을 얻습니다.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가 있었던 지난 2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2배, 18%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문 장관은 12.5에서 13%의 인상이 기본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던 보험료 폭탄론을 슬그머니 수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현명 교수는 현행인 보험료 9%에 소득대체율 40%나 보험료 10%에 소득대체율 50%나 예측 그래프는 똑같다며 보험료를 18%로 올려야 한다는 문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보험료는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 거고 18% 보험료는 2100년 이후를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 거다.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중요한 얘기가 빠졌습니다. 18% 보험료의 핵심은 2100년으로 기금고갈을 연장시킨 게 아니라 기금이 쌓이는 사이즈를 17배로 즉 140%로 하기 때문에 18%가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려야 한다는 문 장관의 전제대로 계산하면 2080년 국민연금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140%가 되는 황당한 규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줄 거냐가 핵심이에요. 적정 적립금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것인가가 먼저 정리돼야 할 핵심 사항이라는 겁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65년간 1,702조 원이고 2016년 연금 보험료를 34조 5천억 원 더 내야 한다고 밝혔고 여야가 합의한 지난 2일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은 직접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률을 명시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 사항에 개입한 것으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침소봉대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세금 폭탄론으로 반복지를 선동하는 것은 무도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마저 망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열사정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면서 언론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는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안타까운 정곡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6일간 실종 상태였던 하이디스 노동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 간부였던 고인은 해고자들을 희망퇴직시키라는 사측의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설악산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배재형 씨가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6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숨진 배재형 씨는 기술 먹튀 논란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불리던 하이디스의 노조 간부였습니다. 하이디스는 현대전자의 LCD 사업부로 출발했습니다. 현대전자의 부도 이후 지난 2007년 대만 기업인 이잉크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했으나 올 1월 공장 폐쇄와 직원 37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는 고인은 지난 4일 사장 개별 면담에서 해고자들을 희망퇴직시키지 않으면 손배 가압류를 걸겠다는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지금 대책위 구성을 하고 빈소 차리고 가족들을 갖고 얘기 끝내고요. 회장님 만났을 때 그 손배 가압류라든가 민원사는 책임이다 얘기하면서 희망퇴직하고 아웃소싱 해라. 이런 사실상 협박을 한 과정이 있었어요. 어제 양욱원 이지테크 분회장의 부고에 이어 곧바로 전해진 노동자의 사망 소식으로 노동계는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부산의 대표적 막걸리인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 합동양조의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산 합동양조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37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재형 씨를 비롯해 이번 정권 들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신분을 비관하며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명이 넘습니다. 대선 이틀 뒤인 2012년 12월 21일 숨진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씨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곳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열사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힘을 넘어설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려운 사업장들이 어디인지 사실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사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사실 이런 죽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막대 먹은 사용자들의 행태들 이런 행태들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제어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는데 사실상 살인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자동차 해고자인 윤지영 씨와 삼성전자 서비스 최종범 씨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인한 빈곤과 노조 탄압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현대아파트 경비원인 이만수 씨가 강제전보와 입주민의 괴롭힘 등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올해 2월에도 금호타이어의 김재기 대의원이 도급화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국내에만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인 이주 아동들. 하지만 이주 아동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현실이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만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존재 자체가 불법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즉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본국 대사관에 신고할 수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비용 등의 이유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가 오늘 발표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부모 30명 중 아이를 본국에 출생신고했다는 부모가 13명으로 전체 아동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 아동들은 한국에도 본국에도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국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나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미등록 아동의 수가 10,000에서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등록 아동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으면은 숫자라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추산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냐면은 18세 미만이 10,000에서 2만 명까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미등록 아동들은 교육에서도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거나 입학 자체가 거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민간 아동을 다니는 분 3사람을 봤는데 이분들은 통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어린이집 거절한 경험이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약간 또 미등록이라는 걸 듣고 불법 체류는 안 받겠다 해서 거절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도 가니까 소문 듣고 또 안 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고. 부모가 자신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아이만 본국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가족 해체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1년도 자라보지 못하고 엄마 젖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처음엔 1년일 줄 알았어요. 한 1년 헤어지면 만나겠지 했는데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커왔던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종종 정체성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국에는 필리핀 말만 하죠. 근데 한국에 있는 이 동생은 한국말 중심으로 해줘. 엄마가 말하는 따갈로그나 영어를 연습을 많이 안 하니까 이해는 조금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화를 오빠나 언니하고 전화를 하거나 할 때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오빠하고 만나러 가야지. 가자 필리핀 가자 그러면은 안 간다 그래. 실제로 나는 한국인이지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우리 정부에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주아동에게 출생 등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이 발의됐고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법안에는 아동들에게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체류자인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분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과 관련한 일을 해온 변호사는 특별 체류 자격을 주는 과정에 법무부의 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특별 체류 자격을 준다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체류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류 자격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부여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무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걸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가 더 원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악용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한국에 사는 이주 아동들을 다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종편의 조작 보도, 조작 방송, 자사 기자들마저 비판 성명을 발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집회 사진들을 세월호 집회 사진으로 바꿔치기 한 채널A의 사례인데요. 다수의 종편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마치 영업수단처럼 사용한 정황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언론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방통위가 또다시 솜방망이를 휘두르지는 않을지 관심입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김 부장의 뉴스통은 단독 입수,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는 자막을 붙이고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은 한국 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 집회 현장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12년 전과 7년 전에 이 사진들 위에 자막을 붙여 마치 이번 세월호 집회 사진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사진을 내보내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할 수 있나라고 토론했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 시위대로 매도하고 비방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진행자인 김광현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장은 다음날 오보를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지난 8일 채널A 소속 기자 61명은 자사 오보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보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폐지,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실수가 아닌 의도된 조작이라며 지난 7일 관련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안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며, 보수 언론은 그동안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특별조사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을 폄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편의 불법적이고 약탈적인 광고 영업 행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광고 영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불법 광고 논란에 불을 지핀 MBN. MBN은 지난해 6월 한정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 4천만 원짜리 협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공문을 보내 1분 30초의 리포트를 대가로 1,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TV조선이 선정한 CEO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으니 협상 금액으로 2천만 원을 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TV조선은 지난해 12월 구제역 방지책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농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게 협찬금 1,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역시 농정원의 1,000만 원의 협찬금을 받는 대가로 교양 프로그램 골든타임에서 농정원이 섭외해준 수의학과 교수를 출연시켜 10분가량 구제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방송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조치와 같은 공적인 뉴스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민원련, 언론노조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이 뉴스를 믿기로 돈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방통위에 신고했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진상조사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꽃도 우고 비도 옵니다. 나무도 춤추고 들풀도 웃습니다. 밭에 심긴 작물도 좋아합니다. 비를 기다렸습니다. (5월 12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